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저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쭉 훑어보면은 그 역사가 역시나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 초반 1940년 그 무렵에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두 공학자가 이 마그나트론이라는 신비한 기계를 발명했어요. 여기 왼쪽 그림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가 신기한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마그넷, 그러니까 즉 자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강한 전기장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리고 자기장과 전기장이 공존하는 그런 영역 속에서 전자가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가 움직이는 그 구역은 진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공 속을 전자가 전기장과 자기장의 힘을 동시에 받으면서 움직인다. 이게 마그네트론입니다. 그러면은 전자의 궤도가 이 전기역학을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전자의 궤도가 직선이 아니고 막 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휘어지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원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휜 운동을 하면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자가 전자기 팔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전기역학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근데 아주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은 아니고 19세기 말 특히 로렌츠라는 네덜란드의 대단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앞장서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자, 그럼 그 이론에 따라서 정말로 전자가 휘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운동을 하게끔 이렇게 기계를 만들고 거기서 전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가 마그네트론인 겁니다. 자, 이게 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전파가 굉장히 짧은 파장의 전파예요. 짧은 파장이란 거는 몇 센티미터 정도의 파장을 뜻합니다. 어, 물론 이 가시광선, 우리가 실제로 사물을 보는 데 사용하는 가시광선은 그것보다 파장이 훨씬 짧아요. 가시광선은 1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cm면은 대충 10,000배에서 한 10만 배 정도 훨씬 거기에 비해서 긴 파장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인간이 공학적으로 만들어낸 전자기파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령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에 사용했던 파는 라디오파. 라디오파는 파장이 훨씬 깁니다. 1미터 단위죠. 근데 이거는 센티미터 단위의 팔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계였어요. 이게 실제로 여기 이 전자가 막 이동하는 요 가운데 있는 작은 방의 크기가 한 센티미터 크기입니다. 그래서 센티미터 파장을 가진 이 전자기파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전자기파를 강하게 만들어서 밖으로 쏘아주면은 그것이 직진성이 좋습니다. 마치 무슨 총알이 날아가듯이 전자기 총에서 발사된 총알처럼 쭉 날아가다가 그러니까 옆으로 별로 안 퍼진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어떤 금속 물체를 만나면은 그것이 반사되겠죠. 자, 반사돼서 돌아오는 신호를 잘 수집을 하면은 자, 그 물체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레이더입니다. 자, 레이더에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마그네트론이에요. 그런데 마그네트론 기술을 그 당시에 영국이 개발했고 독일 이쪽은 이거를 개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 영국이 여러모로 불리했었는데 이 기술 하나만은 앞섰던 거죠.
그러면 적어도 독일 비행기들이 그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공습을 하러 올 때 영국 쪽에서는 독일 비행기의 존재를 미리 알아차리고 공습 경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기계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대량 생산을 하고 또 성능을 개선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은 아주 많은 인력과 또 자본이 들어가야 될 텐데 영국은 직접 독일하고 싸우느라 바빠서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한 게 뭐냐? 이거를 미국한테 보내자.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당장 전쟁에 참전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공습도 안 받으니까 좀 안전한 데서 집중적으로 이걸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 해갖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기술을 공유하는, 극비 기술을 공유하는 그 호의를 보이면은 미국도 영국을 도와주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도 있었죠.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 시작을 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간 기술이 지난 수업에서 얘기했던 그 원자 폭탄 만드는 아주 초보적인 설계도 하고 이 마그네트론 모형이었습니다. 이 마그네트론을 이 적군한테 뺏기지 않고 무사히 미국까지 갖고 가는 것이 그 당시에 극비 중에 극비 임무였다고 해요. 자, 이게 미국에 무사히 도착하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일단 대량 생산을 해야 합니다. 왜냐, 그 모든 비행기, 모든 배에다가 이거를 여러 대 설치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용 이 레이더, 뭐 함선용 레이더, 온갖 종류의 다양한 형태로 이걸 변형시켜서 레이더를 만들어야 했었으니까 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자, 미국에서는 이 연구를 주로 어디서 했느냐? 미국 동부에 있는 벨 연구소, 그 다음에 공대로 유명한 MIT, 보스턴에 있는, 그 다음에는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이런 데서 미국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아예 연구소, 주로 방사선 연구소라는 이름을 붙여서 Radiation Laboratory라는 연구소를 세워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1939년부터 40년, 이 마그네트론이 미국으로 바다를 건너온 게 40년이니까 그때부터 45년까지 한 4년 정도, 4, 5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레이더와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레이더와 관련된 연구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센티미터 정도의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를 강한 세기로 발생하는 기계를 만드는 그런 연구였어요. 결국은 전파공학이죠. 전파공학인데 그 특정한 이 파장에 해당하는 전파와 관련된 공학이었습니다. 지난 수업 시간이었죠? 예. 라비의 업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도 이 원자 빔 혹은 분자 빔에다가 강한 자기장을 건 다음에 거기에 동시에 또 라디오 파 이런 것들을 걸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탐구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전파공학의 한 응용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찰리 차운스라는 사람은 1939년에 칼텍에서 박사를 받고 벨 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이 막 전쟁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던 참이어서 타운스도 그런 쪽의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1950 몇 년이지? 1951년이었을 겁니다.
1951년인가 그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로 옵니다. 교수로 왔는데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뭐 주로 이 베일 연구소에서 했던 일이 전파 공학과 관련된 것이었으니까 전파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 원자 혹은 분자의 성질을 탐구하겠다. 이제 그런 쪽의 연구 방향을 설정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 이제까지 사람들이 개발한 전파는 센티미터 영역이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짧은 파장 영역, 나는 밀리미터 파장의 전파를 만드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야심을 또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밀리미터 파장의 전파를 만들려면 요 마그너트론의 요 가운데 있는 구멍, 이걸 캐비티라고 하는데 요 캐비티의 크기도 밀리미터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밀리미터 크기의 소자를 금속을 깎아서 만들고 그 안에다가 다른 전기 전극을 붙이고 뭐 등 모든 걸 그렇게 소형화시키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소형화는 시키는데 소형화 시키면 그만큼 전력이 소모되는 전력도 줄어들겠죠. 그건 무슨 얘기냐? 거기서 나오는 밀리미터 파가 설령 있어도 그 밀리미터 파의 출력이 약할 거란 뜻입니다. 근데 아주 약한, 그렇게 약한 전자기파는 만들어 봐야 쓸모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예 전혀 새로 다른 접근법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이 찰리 타운스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이 산책하다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자, 유도 방출이라는 원자 물리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1916년 무렵에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론인데 이게 놀라웠던 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만들어진 게 1915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3편 정도의 논문에 걸쳐서 자기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쭉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됐다 하고서 뭐 좀 다른 쉬운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하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유도방출 이론입니다. 자, 유도방출은 뭐냐? 이게 다시 원자 물리로 돌아가서 어, 이런 거예요. 자, 원자의 에너지 상태가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편의상.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에너지가 E1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가 E2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E1과 E2 사이 에너지 차이는 델타 E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러한 원자 주변에 어떤 빛, 광자죠. 그 광자가 들어오는데 그 광자의 에너지가 하필이면은 H 뉴였다. H는 플랑크 상수고 뉴는 제가 보통 F라고 쓰는 그 전자기파의 주파수입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차이랑 딱 궁합이 맞는 광자가 들어오면은 전자가 그 광자를 잡아먹고 이 들뜬 상태로 전이를 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전자가 이미 이렇게 들뜬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광자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위에 더 높은 에너지 상태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광자는 그냥 쑥 지나가겠죠. 쑥 지나가는데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광자 지나간다 하면서 괜히 이 들뜬 상태에 있던 원자가 흥분해 갖고 흥분하면 더 에너지가 높아져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져야만 한다라는 걸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낮아지면은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광자가 또 발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지나가던 광자랑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광자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종의 연쇄 반응이죠. 자, 이런 연쇄 반응이 일반적으로 이 원자 세계에서 벌어져야만 한다라는 걸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뭐 그냥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거니라고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였는데 타운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이러한 원리를 공학적으로 잘 응용을 하면은 자, 여기 광자 하나, 근데 두 개. 그러면 광자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 광자의 파장이 지금 파장이라고 하는 건 광자를 다시 그 전자기 파의 입장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이 광자라는 거는 입자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파동의 입장에서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유명한 그 입자 파동 상대성 원리인데 우리도 그런 상대성 원리를 이용해서 이 광자를 다시 파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자, 내가 어떤 원자 혹은 분자가 있고 거기다가 이 밀리미터 파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를 쏘아주면은 이러한 유도 방출 과정을 통해서 밀리미터 파가 더 증폭이 돼서 만들어지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무슨 기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밀리미터 파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연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빌려 쓰자. 그러니까 밀리미터 파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어떤 분자를 잘 찾아보자. 근데 그런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암모니아라는 분자가 그런 사례예요. 암모니아 분자에서 나오는 파는 1.3cm 정도의 파장을 갖고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3cm 파의 파장을 갖는 그러한 전자기파를 조금만 암모니아 가스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은 얘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파를 증폭시켜서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1.3cm 파장의 전자기파를 스스로 만들 것이다. 자, 이런 생각에 미친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1951년 콜롬비아 대학 거의 도착하자마자 몇 달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 이걸로 내가 한번 기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몇 년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되게 그렇습니다만은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이 기계가 잘 작동을 하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 딱딱딱딱 최적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죠. 요 부품을 요걸 살짝 크기를 바꾸거나 뭐 여기에 살짝 구멍을 뚫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작동 안 하던 기계가 작동을 하고 근데 내가 어떤 식으로 얘를 조작해야 작동을 할 것인가 미리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됩니다. 다행히 콜롬비아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과 협업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중에서 제임스 고돈이라는 학생이 특별히 이 일을 주도해서 잘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드디어 1954년에 암모니아 분자를 이용한 이 메이저라는 것을 완성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메이저라는 것은 뭐냐? Microwave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자, 마이크로파 증폭이죠. 자, 근데 어떻게 증폭을 시키느냐? 바로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 전자기 유도 방출.
그 이론을 이용해서 마이크로파를 증폭시키는 기계를 만들었다 해서 메이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어, 기계를 만든 다음에 학생들이랑 같이 점심 먹다가 우리 이 기계 이름 뭘로 붙이지? 하고 점심 시간에 의논을 하다가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메이저는 파장이 1.25cm 정도예요. 자, 이거를 만든 거는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타운스가 원했던 거는 그냥 1.25 그런 센티미터 파장의 강력한 전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거기 따라오는 혜택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보면은 이 빛알갱이가 처음에 하나가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두 개가 나오죠. 자, 이게 뭐냐면은 쌍둥이를 만드는 복제 기관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는 빛과 나오는 빛의 이 에너지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파동 입장에서 보면은 파동에는 위상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그 위상도 똑같아야 한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정확히 똑같은 성질을 가진 파동이 복제가 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인 적은 없었죠. 근데 메이저라는 기계를 만들므로 해서 이게 정말 이 일정한 파장을 가진 이 전자기파가 이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검증을 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렇게 기계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그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그 전자기파의 파장이 뭔가를 측정한다는 뜻인데 이 보통 이 전구나 뭐 플래시라든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그 광원들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파장이 마구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검사를 해봤더니 그야말로 아주 일정한 한 가지 값의 파장으로만 구성된 빛이 나오더라. 전자기파가 나오더라. 자, 그거를 실험적으로 검증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새로운 파장 영역에 전자기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순결한 빛, 영어로는 coherent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순결한 빛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동시에 만든 꼴이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목표는 뭐냐? 이게 훨씬 더 응용성이 있으려면은 이거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똑같은 종류의 기능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피케이션이 아니라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라이트는 보통 가시광선을 말하죠. 가시광선을 이런 유도 방출 원리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를 만들면은 우리 가시광선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응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타운스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타운스랑 아트 샬로우라는 사람이 1956년, 7년, 8년 그 무렵에 이런 일을 가시광선 영역에서 해주는 기계를 만들려면 이러이러한 작동 원리로 만들면 됩니다라는 그런 이론을 이미 만들어냈어요. 원리 자체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이준위계가 있으면은 요 에너지 차이가 가시광선 파장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 차이가 되게끔 하는 그런 물질을 찾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죠. 자, 그런 고려 사항들을 다 따져서 이론을 만들었고, 그리고는 실제 그 이론에 따라서 이 레이저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또 벨 연구소에 있는 벨 연구소가 아니라 다른 연구소입니다. 테오도로 마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1960년에 드디어 루비를 이용한 이 빨간색 빛을 내는 레이저를 만들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레이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레이저 상품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금방 했죠. 그래서 이 레이저를 이용한 특히 안과 수술 도구가 바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산업용으로 응용하는 방법들도 사람들이 재빨리 찾았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70년대인가 들어와서 드디어 뭐가 생겼느냐, 이 레이저 스캐너라는 게 생겼습니다. 요즘은 슈퍼에서 뭐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이 물건 껍질에 붙어 있는 그 바코드를 읽어내는 그러한, 혹은 우리가 뭐 도서관을 출입할 때 우리 신분증을 쓱 스캔하면은 거기서 띡 소리가 나면서 우리의 신분을 파악하는 그런 기계. 그런 기계들이 전부 다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죠. 바코드란 거는 그 검정색 줄이 이렇게 촘촘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것인데, 자, 그 무늬를 빛을 이용해서 무늬의 패턴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바코드죠. 바코드 스캐너인데, 자, 그게 왜 일반 빛으로는 안 되느냐? 일반 빛은 일단 여러 가지 파장이 다 섞여 있어서 이 정보 전달이 잘 안 되죠. 근데 레이저는 파장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전달, 정보를 읽어내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적합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레이저가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전에는 슈퍼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계산하려면은 거기 있는 직원이 물건값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거를 계산기에다가 손으로 입력하고, 그러면은 그 기계가 덧셈을 해줘서 예, 가격이 얼마인지를 손님한테 알려주고,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 물건을 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시간을 엄청 줄였죠. 그리고는 또 무슨 큰 발명이 있었느냐? 1980년대 들어와서 CD 플레이어라는 게 생겼죠. CD라는 거는 그 금속 원형 금속 판에다가 이 음악 정보를 집어넣는 것인데, 자, 집어넣는 거는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작업이 또 필요하잖아요. 읽어내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 바코드 스캐너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레이저를 쏘고 그 표면에서 반사되는 레이저 빛을 분석해서 지금 이 CD 판에 어떤 음악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한 정보를 읽어내고 그 정보를 음향 기기로 재생을 하는 것이 바로 CD 플레이어죠.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생활에 다시 한번 레이저가 깊숙이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 이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이 보편화됐습니다. 광섬유라는 거는 그 안에서 빛이 보면은 그냥 투명한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데, 그 안에서 빛이 투명하니까 빛이 안에 통과할 수 있겠죠. 근데 빛이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빛이 전반사되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그 마치 그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아주 먼 거리까지 보낼 수 있듯이 빛을 광섬유 통해서 아주 먼 거리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빛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굉장히 정보 전달이 빠르겠죠. 그때 광섬유 안에 집어넣는 빛이 뭐냐? 그게 바로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광섬유 통신이란 건 뭐냐? 이 보내는 사람이 처음에 뭐 내가 컴퓨터 단말기에서 무슨 뭐 이렇게 정보를 막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단추를 띡 누르면은 그 정보는 아마도 0과 1 이런 비트로 만들어져 있겠죠. 0과 1이란 정보를 일종의 레이저 펄스, 레이저 신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거를 모르스 보호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그 이진법으로 표현된 정보를 싣고 막 광섬유를 통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기로 가면은 거기에는 그 또 빛에 담긴 신호를 읽어내는 기계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계가 이 광으로 저장됐던 정보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수신자의 단말기 쪽에서 아, 이런 정보를 저 사람이 보냈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레이저는 당장 우리 눈에 이렇게 별로 띄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야말로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이런 실생활에 침투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공장, 또 의료기기, 이런 측면에서도 레이저가 곳곳에 있어요. 자, 그러한 이 다양한 레이저의 응용 사례, 산업적 응용, 의료, 과학, 통신 응용. 이 과학적 응용이란 건 뭐냐? 이 레이저 정확히 말하면 메이저 개발로 이 찰리 타운스라는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게 1964년이었죠. 마틴 루터 킹이랑 같은 해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죠. 자, 근데 그 이후로 이 레이저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무려 34명이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레이저 이전과 레이저 이후에 과학하는 방법 자체가 또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자 할 때 이 레이저에 의존하는 정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레이저 없으면은 양자 컴퓨터를 못 만든다.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물리적인 연구, 물리 연구에서만 레이저가 쓰이는 게 아니라 화학 연구에서도 레이저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레이저 연구를 통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들도 여럿 나왔다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레이저의 각종 분야에서의 응용 사례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서를 또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